네, 바로 따뜻한 물 한 잔만 좀 마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땡땡아, 이제 안 되겠다. 분양권이 겁나게 소진되네. 이제 집 사야 되겠다. 이제 못 참겠다. 예, 분위기 파악 제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엄청 좋아진 걸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싶어요. 그런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살아나지 않잖아요. 분양권 일부 살아났어요. 그분도 제 방송 계속 보시기 때문에 아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집을 아직도 안 사고 계세요. 작년 4월 달인가 5월 달쯤에 한창 이제 바쁜 일을 끝내놓고 갑자기 부동산 시세를 보니까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분위기를 모르셨죠. 그 2020년 가을에 불어닥친 강풍을 느끼지 못하신 분이세요. 근데 야 자다 깨보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 있어요. 지금 다시 야 그때 집 샀으면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그때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정말 1년 동안 자다가 깨지 않고 2년 동안 자다가 깼으면 야 집값 하나도 안 변했네. 야 더 떨어진 데도 있네. 아마 이렇게 느끼실 정도의 지금 시장 가격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좀 많이 캡처해 왔어요. 자, 분양권 거래량 분양권 거래량 최근 들어서 많이 살아나고 있다. 어쨌든 요 살아나고 있는 거는 명확한 사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월 9일자. 제가 지난번에 요거 조사해 왔을 때 대구의 분양권 매물 개수가 2,981개였어요. 근래 들어서 분양권이 한 100개 정도 거래됐잖아요. 그럼 지금 분양권 매물 개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7월 16일자 오늘 아침에 제가 세웠습니다. 3,159건. 매물이 줄기는커녕 일부 거래는 있었지만 매물이 2,981에서 3,159로 몇 건인가요 도대체? 160, 거의 180건 정도 오히려 매물이 늘어났어요. 거래는 100건 정도 되었는데 매물은 더 늘어났어요. 예로 몇 개만 보겠습니다. 감삼동 그대로, 두류동 121에서 140, 본동 64에서 70, 볼리동 72에서 74. 똑같은 지역은 말 안 할게요. 줄어드는 지역도 말 안 할게요. 진천동 23에서 28, 청년동 47에서 53, 대명동 135에서 144, 이천동 52에서 59, 다사읍 81에서 88, 화원읍 209에서 216, 동구 신암동 419에서 442, 신천동 90에서 95, 효목동 80에서 86, 고성동 1가 199에서 200, 태전동 47에서 48, 원대동 3가 요건 줄어들었고요. 이 평리동 369에서 374, 남산동 45에서 46, 달성동 85에서 99, 태평동 뭐 지역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대봉동 31에서 33, 대신동 줄어들었고, 도원동 50에서 64, 동인동 1가 66에서 72, 동인동 3가 67에서 76, 수창동 72에서 82, 태평로 3가 54에서 56, 지산동 15에서 16. 제가 방금 동거래민 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양권 매물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 야, 분위기 파악 똑바로 하시라. 거래되는 부분, 요 부분, 자, 지난달에 지금 거래 신고일수로 치면은 거의 45일 동안 89건이 신고되었는데, 이제 뭐 한 15일 동안 83건이 신고되었다? 이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까지 한다면 이거 정말 240에서 한 300건까지도 분양권 거래량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만 보시면은 야 이거 진짜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분양권 소진되네. 근데 매물이 늘어나는 개수를 보시면은 그렇진 않구나.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분양권 거래될 때 거래 가액이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일시적인 효과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매수 심리라든지 어떤 규제가 해제든지 했을 때. 근데 막상 시장이 먼저 선진입을 해놓고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흘러가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박자 늦게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 먼저 들어가는 것도 물론 관계는 없겠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 몇 가지 봅니다. 참 저보고 참 당신이 불쌍합니다. 제가 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도 하지만 부산 부동산 스터디도 하잖아요. 부산 부동산 스터디 영상하게 만들 때 그래 최소한 저는 1시간 이상의 시간은 씁니다. 네, 근데 2,000원 봅니다. 저 그만할게요. 사실 좀 진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그만할게요. 님이 하실래요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거 자료 만들어서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 지난주 이슈는 여기 뭐 신세계 빌리브 사전 점검을 했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재건축 기대도 무색, 버티던 단지들도 줄줄이 하락세.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뭐 선진입한다, 재건축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거 막 몰아붙인다 하면서 엄청나게 분위기를 띄웠지만 이 그때의 선진입 들어가는 사람들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대구는 그나마 좀 상황이 좀 덜했었는데요. 중간에 광고 한 번씩 누를게요. 대구는 그나마 상황이 덜했지만 이 서울의 분위기를 가장 빨리 따라가는 것은 부산 지역이었어요. 부산 지역은 재건축 선진입하는 사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부산 방송하면서 야, 선진입하지 마시라.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뭐 수도권 지역에 선진입했던 사람들 별로 재미는 없었는 것 같다. 그리고 요거는 대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이게 어떤 분이 월성, 월배, 진천 쪽을 다녀오시고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분에게 참고하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한창 규제 해제되고 분위기를 막 띄워가던 그 무렵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이게 지난주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무주택자고 집 한 채 살려고 한다. 그리고 약간의 하락론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무튼 많이 떨어지면 정강이점까지 내려오면 살려고 하시는 분의 인장기입니다. 이쪽을 막상 둘러보니까 이 길을 줄줄이 많이 길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막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장님을 여러 분 만나봤다. 여러분도 아마 가보시면은 실제로 실거래에 뜨는 것보다 항상 더 비싼 매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추천 매물들 중에서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까지도 집주인이 깎아준다고 했어요. 아마 이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보지 못할 물건들, 아마 여기서 가시면 네이버 호가는 믿을 게 못 된다. 이거 사실 맞아요. 더 싸게 거래되고 있고 가보면 실제 이렇게 막 네이버에 못 올리는 그런 사연도 있어요. 왜? 완전히 진짜 언제 엄청나게 달라들어서 공격을 하잖아요. 예. 왜 이렇게 싸게 매물을 내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소장들도 죽을 맛입니다. 네네. 똑같은 물건인데요. 똑같은 물건을 이 사람이 보고 왔는데 2천만 원까지 깎아준다고 하는 소장님도 있어요. 반면에 이사비 정도밖에 못 깎아준다고 말하는 소장님도 있어요. 한 군데만 가고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셔라. 그 중에 자기하고 코드가 가장 잘 맞는 사람, 그분하고 아마 좋은 계약을 맺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KTX 매진, 원래 평일에도 매진 잘 되고, 올라가는 것도 매진 잘 되고, 내려오는 것도 매진 잘 되고, 주말에 항상 좀 그랬습니다. 장밋빛 인생님, 고맙습니다. 제임스님, 고맙습니다. 꿈남님, 반갑습니다. 제가 댓글을 또 갑자기 보내요. 부동산 가보시고 커피 한잔 소장님이랑 마시고 들랑달랑 하시면서 얼마 정도면 사겠다, 매물 나오면 먼저 연락 달라고 하시면 좋은 매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좀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물건 아무런 신뢰관계도 없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이 간보기 식으로 와가지고 싼 물건 있으면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같아도 제가 부동산 소장이라도 이야기 안 하지 싶어요. 거기서도 소장도 끊임없이 간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살 사람 같은지 아닌지. 그리고 이 하실 때 자기가 보유하고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싸게 말하는 그 정도. 내 돈 요거까지밖에 준비 안 돼요. 내가 한 5억짜리 한 4.5억짜리 살 수 있는 자금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난 그래도 최저 마지노선 한 4.3억 정도로 생각하고 이 정도는 더 깎아주겠지 하는 이 마음속으로 이 지금 매수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바라는 선이 있다면은 소장님한테 좀 앓는 소리도 하면서 정말 정말 돈이 딱 요거밖에 안 된다고, 더 이상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돈 나올 구석이 없다고,
물건을 하나 찍어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센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 잠깐 해보고요. 요런 글도 올라왔어요. 전세 만기 전 세입자에게 계약금 줘야 하나요? 이런 거 나왔어요. 서울적이나 이런 지역들은 요게 좀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왜 다음 전셋집으로 이주해 가려면은 그 사람 또 계약금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 돌려주는 것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된다. 이거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갑자기 뭐 못 나간다 하고 막 이런 난리도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왼쪽에 나오는 내용은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하시라는 의미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글입니다. 25평 전세. 뉴스와 부동산 커뮤니티에 있는 글,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을 제가 막 끌고 와서 한 주간의 분위기를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2년 전에 놓은 전세에서 내 돈 1억 원이나 보태서 전세 세입자분을 구해야 할 판이네요. 요거 제가 억 단위로 떨어지는 전세 가격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제 수중에는 1, 2천만 원 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대안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제 저 대출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졌어요. 뭐 주담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거의 억 단위, 1억 단위 대출 받으면 대출 금리 거의 진짜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가지고 한 5%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1년에 땡돈 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 갭 투자로 투입했거나 돈이 넉넉치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죠. 대출이고 뭐고 더 이상 돈 구할 데가 없는데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 같은 상황이 좀 있으신가 해서요. 이런 상황 많습니다. 네, 수수꽃다리님, 타 지역에 거주하니 대구 부동산 소장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네요. 근데 이건 진짜 현장에서만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네. 자, 입주 못할 시에 불이익. 분양권 가지고 있고 입주인데 기존 집은 안 팔리고. 좀 그나마 대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또 DSR 때문에 대출이 또 제한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드시 꼭 처분 조건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은 있지만 내 자금 사정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포기하면 끝인가요? 아니, 포기하면 끝 아닙니다. 최소한 일단 계약금 날리고 10% 날리고 연체이자라든지 이런 부분 한 10% 정도 더 부담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계약 취소 자체를 안 해줍니다. 계약 취소 자체를. 건설사에서 이익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이 받을 거 다 빨아먹고 단물씀을 다 빨아먹고 이 계약 취소 해주겠지만 이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끝까지 계약 취소 안 해줄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 생길 것 같습니다. 일방 해지 불가, 다른 것만 경매 넘어가고 이런 막 복잡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분양권을 일단 최대한 낮춰서 뭐 정리를 해라. 그래도 입질이 없다. 요거 지난주 분위기거든요. 규제 해제 이후에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영끌족들 다 같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혹시 마통이나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와, 금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신용대출 5.98% 카카오뱅크 이 금리 싸다고 얼마나 홍보를 하면서 막 2% 초반 중반에 신용대출 막 뿌려댔던 건데요. 1년 2년 사이에 대출 금리가 거의 2배도 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5% 6% 주변에 저도 이렇게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자료를 구하는데 이 신용대출 금리가 5% 6%가 아주 우습게 나올 정도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자, 분양권 매도. 이건 이분 작년에 파신 분의 글이었는데, 30대 젊은 분이 스스로 연끌해서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1억 정도 가격이 내렸다. 이게 내렸다. 그분이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무튼, 작년에 연끌했던 사람들,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구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강남, 수원, 수원 광교, 과천 이런 것도 3, 4씩 뚝뚝 떨어진다. 이게 많이 오른 것이 많이 떨어진다. 똘똘한 한 채도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다. 대구에 5억짜리가 1억 떨어지면 다른 지역 10억짜리는 2억 떨어지고 20억짜리는 막 4억 떨어지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 더 비싼 가격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율로 따지면은 똑같이 20% 정도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이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반드시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은 아니다. 물론 저점에 잡아서 내가 5억에 샀는 집이 20억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4억 떨어졌다. 아무 문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억에 샀는 사람들이 이거 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전에 어딘가에 피리수첩 추정 60분 요런 것에 나왔을 때
이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영상 지금도 보실 수 있잖아요. 과거에 자기 집이 뭐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아주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대출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끝끝내 버티다가 집을 지키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사는 한 사람, 가족은 해체되고 그런 모습들. 그 사람이 이 PD하고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고층 아파트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내가 한때는 저기 살았었는데 라고 이 회상하는 부분. 그 부분들이 지금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 네. 자, 그 다음 매수세 전혀 안 붙네요. 현직에서 느끼는 바이, 현직 소장님의 글이라 하면서 간혹 올려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뭐 솔직한 이 시장 분위기를 전하려고 해도 다 조롱하고 깔보고 비웃고 네가 소장이면 나도 소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점점 글을 안 써요. 커뮤니티에 일반 게시판에서 글을 쓰게 되면은 이 사람의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과거 이력을,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뉘앙스로 글을 쓴다면 과거 이력들을 쭉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낙인 찍기에 들어가요. 너는 상승론자, 너는 하락론자. 일단 하락론자로 낙인 찍어놓고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글을 쓰고 뭐 아무리 좋은 현장 조사를 하고 한다고 한들 오히려 오는 것은 비난과 조롱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있냐? 여기 보시면 작성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전부 다 익명 게시판에 다 숨었어요. 일반 게시판에 글 써지는 것보다 익명 게시판에 글 써지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익명 게시판에서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조회수가 많진 않아요. 뭐 100단위, 200단위 이 정도 나올까 말까? 시장에 참가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조정 해제 이후 수도권에서 간간히 들어오던 문의조차 뚝 끊겨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수도권 투자자들도 위험 시그널로 받아들인다. 사실 그 사람들도 거기 투자한 걸 내버려 두고 또다시 투자를 한다. 이 대출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럽다. 일부 데드캣 바운스는 나올 수 있지만 뭐 급격한 뭐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3개월에서 6개월은 지켜보자. 이제 규제 해제되고 이제 얼마 지났나요? 이제 보름 지났나요? 언론에 뉴스 나오고 시작한 지는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거래량이라든지 일부 분양권이 살아나는 건 눈에 보이니까 알 수 있다. 근데 분양가가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팔리느냐? 그렇진 않다. 시장 분위기,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믿을 수는 없다. 전세와 매매가의 갭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뭐 규제 해제 관련해서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이미 해버린 거는 해버린 건 어떡합니까? 다시 뭐 물러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상황에 맞게 또 대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거는 화면이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지 싶은데요. 보금자리론 30년 받으니까 고정금리로 30년 받으니까 유보금자리론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4.8%예요. 4.8%. 요게 지금 0.5% 그 반영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5%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정부에서 야 지금 그 취약계층들하고 청년층하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망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야 금리 싼 걸로 갈아태워줘. 고정금리 싼 걸로 갈아태워줘. 그게 5%예요. 그게 5%.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죽은 사람은 일단 그 사람도 일단 살려놔야지 추후에 또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지. 젊은 층이 너무 망해버리면은 정말 집값을 떠받들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살리고 싶어서 살리는 게 아니고 또 뭔가를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 안 할 수는 없겠다. 생각하지 아니할 수는 없겠다. 자, 전세 보증금 사기 구속 수사하라.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거 전세 보증금 안 돌려주고 배째라. 배째라 이렇게 나는 사람 갑자기 검찰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릅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검찰을 불려가면 무섭습니다. 일반인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국이 이 수사받는 그 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것, 그걸 보는 순간, 야, 정말 무서운 데구나. 야, 걸리면 그냥, 야, 끝장이다. 이런 느낌을, 일부 받기도 했었는데요. 야, 완전
야, 완전 조국이 된 듯이 돼갖고 완전히 제가 치조받는 듯한, 야, 너무 이 감정이입을 너무 해가지고 제가 치조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이걸 보다가, 야, 지금 몇 번이나 멈췄어요. 지금도 끝까지 못 봤어요. 아, 지금, 제가 하여튼, 그 공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괴롭습니다. 야, 쭉쭉 떨어지는 대구 아파트값 하락폭 주춤. 그랬다가 오늘 뉴스 또 나왔는데요. 오히려 하락 거래가 많았다는 뉴스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이게 하루 아침에도 하루도 아침과 저녁이 이 손바닥 뒤집듯이 막 바뀌는 그런 분위기. 한 주 사이에도 이것들이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지영님 금리 5%대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안 그래도 쓸 돈 없는 대구인데, 네, 뭐 신세계 백화점이 어쩌고, 뭐 돈을 많이 쓰니 어쩌고, 자, 그거 결국 외부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소비도시에서, 야, 대구 내에서만 소비하고 돌아가지고, 뭐 지역업체들이 쓰고, 또 그 돈이 다시 또 대구로 돌고 이러면 괜찮을 텐데, 사실 뭐 그런 쪽으로 나가면, 뭐, 외부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네, 수수꼬다리님, 영끌 대출자들 빨리 팔고 도망쳐야 할 듯. 근데 이 도망 못 가요. 정말 끝까지 갑니다. 네, 끝까지. 그래서 최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뭐 3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울트라 금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1%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린그린님, 5억이면 40년으로 해도 200 초반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게 원리금까지 같이 갚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네이버 이런 데 가셔가지고 대출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 네, 거기에 한번 넣어 보시면은 얼마 정도인지 나오실 듯해요. 금리를 몇 %로 놓을지 이거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뉴스를 좀 많이 가지고 와가요. 0.12%로 한번 살짝 반등하자마자 부릉부릉 하면서 시동 거냐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0.13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렇게 언급받은 사람들은 다시 시무룩하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 6억 하던 게 지금은 3억 5천. 송도 집주인들 비명. 요건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건데요. 요런 것들 대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인천이 더 심해요. 이제 대구보다 더 심한 위기를 거치게 될 곳인 인천이다. 제가 인구 1000만으로 비교했을 때 그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 인천이 제일 심각한 곳으로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마곡 아파트 원가는 3.6억. 영업 비밀 공개하자 생긴 일 이렇게 나왔는데요. 마곡지구, 서울이죠. 마곡지구 3.3제곱미터당 분양 원가가 1200만원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끊임없이 이 공식처럼 줄줄줄 외고 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이 건설사들이 가지는 취하는 이익은 훨씬 더 컸던 것 같다. 마이너스 피해도 안 팔려. 광풍 오피스텔 찬바람. 오피스텔 제가 특집을 한번 다뤄드리고 한 몇 달에 한 번씩 오피스텔 다뤄드리는데요. 대구의 오피스텔 실질적으로 거의 주거용으로 이용이 많이 되거든요. 주상복합 생기는 곳마다 보시면은 그 옆에 항상 오피스텔이 딸려 있어요. 네, 별책 부록처럼 오피스텔이 거의 딸려 있어요. 그 물건들이 건수가 엄청나거든요. 그 오피스텔 하지 마시라. 지난번에 어디였나요? 대구역 뒤편에 거기 자이인가요? 자이 막 경쟁률 100대1이 나오고 200대1이 나오고 의미 없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뭐 분양권 거래되고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지 마시라. 모르면 하지 마시라. 안 하는 게 낫다. 예, 거래량 익명 게시판에 있는 거예요. 거래량 붙는 거 맞네요. 거래량 살아나네요. 조용히 강하네요. 거래 조금 늘어나네요. 요게 그냥 일단 막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동산 저같이 이렇게 막 앞뒤 안 가리고 이것저것 다 떠드는 사람 아니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만 가서 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신다? 정확한 정보 파악은 정확한 분위기 파악은 어렵습니다. 조정 해제 후 거래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늘어났어요. 안 팔리던 것도 팔리고 있네요. 7월 이후 실거래가가 속속 올라오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거래량 늘어나기는 개뿔 뭐 이런 느낌 정도로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1일 거래량 우리 매일 체크하고 있잖아요. 자, 마이너스 P 분양권이나 초급매 아파트들도 조금씩 팔리고 있네요. 초급매 조금씩 팔리고 있는 분양권 거래량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건설사에서 공개를 안 해주니까
이 시행사에서 공개를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없는 게 이 미분양이 얼마나 소진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많이 소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 전에 분양권 거래되는 금액이 한 5.5억 정도였어요. 근데 5.3억에서 5.5억 정도 이렇게 할게요. 5.3억에서 5.5억 정도. 5억 초반대 거래대가 더 많았어요. 5.3억이라고 할걸.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5억, 한 1000에서 5억 5천까지였으니까 5.3억에 거래되었어요. 근데 요 근래 분위기가 살짝 살아나면서 한 5.6억 정도의 분양권 거래되는 사례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럼 신축은 얼마냐? 이거 미분양되었던 거 가격은 얼마냐? 기본 6억이에요. 6억. 기본 6억 이상이에요. 최근에 미분양되었던 물건들 가격을 보시면은 야 그러면 미분양이 먼저 소진되겠냐?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다 지어가는 그런 아파트들 5.6억 정도 하는 걸 먼저 소진되겠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더 싼 게 먼저 소진되겠죠. 이 더 싼 거 좀 있으면은 요거 분양도 완료되고 입주도 좀 있으면 시작할 거고 내가 들어같이 살든지 전세를 놓든지 뭐 어떻게 뭐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텐데 야, 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 6억짜리를 과연 살 것인가? 6억짜리를 샀다고 쳐요. 왜 3년 후면은 전매 해제는 아니지만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때까지 바라보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미분양분이 기존에 있는 분양권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가격이 메리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이지연님 가격이 조금 매매가 올려놨던데 맞나요? 매매되지 않는데 가격 좀에 네이버에 올라왔던데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제가 그 규제 해제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예상했을 때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가 가격이 일부 올려서 내놓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가격대는 이 매수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 다른 쪽도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에 올려놓는 현상이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다시 조금 내리는 현상들도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오늘 페이지 2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1년 전쯤에 분양권 매수했는데 지금 요분 같은 경우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죠. 지금 집이 안 팔려서 너무 걱정이고 고금리라서 걱정이고 매수 포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글들이 많이 있다. 동탄 맞나요? 동탄 아까 수도권 급락하는 거 제가 순서 없이 두서 없이 붙여놨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터지네요. 안 터졌어요. 금매도 안 팔리는데 빅스텝 전망에 집주인 안절부전. 요건 전국적인 뉴스 일부 가져가 봤고요. 기준금리 2% 넘기면 주택시장 임계점을 넘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2.25%고요. 미국의 파월도 이야기했어요. 집 사지 마라. 지금 위험하다. 영끌족에게는 미안하다. 집값 조정은 불가피하다. 3%의 이자 평생 안 간다. 이게 높아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3% 같은 낮은 이자가 평생 안 간다. 인플레이션을 겪어보지 못한 2030 세대들은 저금리가 평생 갈 것으로 봤다. 야, 그 말인즉슨 저금리가 평생 간다는 말은 나라의 성장도 평생 멈춘다. 평생 진짜 0%에서 1%, 2% 이 정도 성장으로 간다. 너희들의 월급 인상도 없을 것이다. 저성장 국가. 일본 정말 30년 동안 대졸 초임이나 이런 것들 변하지 않는 모습, 물가 변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일단 안정되어 있잖아. 이 월급쟁이라든지 이렇게 돈 고정적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남미처럼은 되지 말자. 차라리 일본처럼 가자.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어쨌든 야 부모 세대들 그 IMF 겪고 힘든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 야 빚내서 집 사지 마라. 막 뜯어 말려도 벼락거지 됩니다. 안 됩니다. 사야 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야, 이 부모님 말이 맞았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어쨌든 야, 이 같은 이 세대의 고통 아픔을 겪어가는 세대 몇 년 전인가요? 지금 이게 시간가 개념이 없어. 한 25년 그냥 30년 한 세대라고 보면 부모 세대가 겪었는데 이 또 자식 세대도 또 겪고 있는 듯한 이 느낌 있잖아요.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혜택을 받을 거고 참 인생살이 운빨이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대 그래도 가장 살기 좋은 시대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부동산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뉴스인데요. 아무튼 경제 전반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인데, 구글의 반기를 들었어요. 카카오가. 야, 그거, 그 이런, 전문적인 말을 모릅니다. 전문적인 말 몰라요. 어쨌든 이 결제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로 카카오 쪽으로 이렇게 바로 결제하는 줄 알았으면은, 만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구글을 통해서, 결국 그거잖아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글을 통해서 사게 되면 이 수수료 한 30% 떼가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법도 만들었어요. 이거 구글에서 강제하지 못하게 하라. 법을 만들었어요. 맞죠? 법까지 만들었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근데 카카오가 우회하려고 했는데, 카카오가 뭔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다 봐요.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야, 구글에서, 야, 너거 그거 지금 결제하는 거 우회해서 하잖아. 업데이트 안 됨.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카카오가 깨갱 사실, 야, 이거 업데이트 못하면 이 앱은 죽은 앱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거의 카카오에게는 사용 선고와도 다름없잖아요. 카카오 기업이 이 시가총액이 얼마짜린가요, 이게?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결국, 야, 우리 기술력이 없구나. 과거 일본은 망해갈 때, 그래도 엄청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얄티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니 뭐냐 하면서, 뭔가를 시장을 막 바꿔나가고 선도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얘네 꼬붕이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환율도 1,300원이 넘어가고요. 맞아요. 어제 MBC에서 특집으로 이렇게 뉴스 다뤄드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상상도 못한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정말 그 말이 좀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CJU님, 네, 이제 일본만 따라가도 다행이라고 인구학자가 그러던데, 저도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만 따라가자, 이런 느낌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이 자산가들일수록 남미처럼 되면은 내가 한 10억 좀 모아놨는데, 내가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물가가 2배, 3배 올라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10억이 5억의 가치밖에 안 되는 이런 시절에 살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는 자산을 지키기에는 일본처럼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네, 댓글은 계속 살펴볼게요. 환율도 IMF도 상승을 더 초월했습니다. 1350원까지 간다고 하던데요. 이미 1329원까지 봤어요. 환율 1329원까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누군가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나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유님, 현재 상황은 부채 줄이고 현금 확보, 일자리 지키기. 제일 중요한 건 저겁니다. 자유님,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자리 지키기. 지금 아직 이제 불황이라든지 이런 거 초입이 단계인데, 이 불황이 시작된다면 가장 무서운 것은 실업이잖아요. IMF 저기 그린님도 좀 전에 또 IMF 또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무서운 건 실업이에요. 난 그래도 이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자본 부채를 땡겨 쓰고 연끌을 하건 뭘 하건 사람들은 항상 그 최대치로 막 끌어당겨 쓰는 그런 성향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때도 당장 실업을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세계 그쪽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지영님, 환율도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데 1,300원대 환율은 언제 봤던 건지 1,300원 환율 봤던 기억이 정말 오래전입니다. 몇 년 전에 봤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수진님, IMF 시대와 지금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입장이지만 영끌에서 집사라는 말은 못합니다. 자주 미국을 가는데 물가 상승 엄청나고요. 환율도 무섭고 그 영향을 한국이 고스란히 받는 듯합니다. 환율에다가 원자재 가격에다가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 금융통계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렇게 우리가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바로 수치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쪽에서 그냥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거 아니면 제가 한 번씩 인용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방어하려면 미국 금리 1% 올리게 되면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9% 돌파해가지고 무슨 스텝이 이렇게 많은지 무슨 또 정보 스텝 이야기도 나오고 금리는 계속 오를 것 같다. 신용대출 금리 2.8%였던 사람이 4.17%로 뛰었다. 요거 조만간에 진짜 5% 이상 진짜 올해 안에 정말 5% 이상으로 다 바뀔 것 같습니다. 이 대출도 좀 공부를 하다가 말았는데
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의 이 대출의 종류가 단순히 고정이냐, 변동이냐, 이것이 아니고 이 대출의 금리가 어떻게 이 산정이 되는지, 뭐 금융채 플러스 뭐 가상금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코픽스 플러스 가상금리가 된다든지. 이 코픽스 금리 올랐잖아요. 지난번에 코픽스 금리가 지금 이번에 0.4% 올라서 한 2.2%? 뭐 한 2.2%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4%가 이번에 어제자로 올랐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다 못 만들었는데 코픽스 금리 0.4% 올렸다. 이거 당장 내일이면 당장 시장에 반영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주담대 상단 7% 해가지고 막 나라에서 이거 하지 마라, 좀 낮춰줘라 해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중요한 건 하단이 4.6,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이 4.6이에요. 요 은행, 국민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 뭐 우리나라 5대 은행 뭐 불릴 만한 거 여들 있잖아요. 코픽스 금리 오르고 금융채 5년 만기, 고정금리는 5년 만기 금융채 요것도 5년 만기 금융채, 요분도 제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대출이나 아마 관심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 과연 어느 정도의 위기가 올지 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요 금융채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아무튼 하단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이. 집 팔리겠냐 문의, 요거 지난 한 주를 온통 뒤덮었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를 온통 뒤덮었어요. 온통 서울부터 시작해서 안 팔린다, 매물 많다, 수억씩 떨어진다, 노도강 무너진다, 서초만 나홀로 상승. 그래서 한 줄기 희망을 남겨놨는데, 어쨌든 영끌교 깡통 월급 계좌, 정말 그래도 이거 사람이 망하면은 이렇게 뭐 채권 이런 거 막 헬스 들어오거나 막 이러면 그래도 최저 생계비 뭐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 뭐 얼마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요거는 남겨두고 돈을 빼가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은행에 돈 갚아야 되는 거는, 정말 내가 4인 가족에 300만 원 버는데 연끌 해가지고 이자 한 150만 원 내고 있다가 이자가 한 200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야, 최저 생계비는 남겨두고 이자 낼게. 최저 생계비 내 200만 원, 우리 식구 4명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저 생계비 200만 원 남겨두고 내가 원금 이자 100만 원 갚을게. 이거 통하나요? 이거 안 통하잖아요. 은행이 정말 더 잔인합니다. 대우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뭐 기업 부채, 뭐 일부 좀비 기업들의 뭐 이야기도 있곤 하고 하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가 겪는 가장 큰 위험은 가계 부채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고, 가계에서 돈을 안 쓰게 된다면 결국 뭐 기업 부채로 또 전이 되는 것도 또 시간의 차이, 그러면서 또 실업이나 이런 것들, 대우 같은 사건, 그렇게 기업이 그렇게 허술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 IMF 때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0.75 차이는 견디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0.75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봐지나 봐요. 그 환율 치솟으면, 이 환율이 단순히 치솟으면 문제가 아니고, 이 기름을 사온다고 봤을 때 이 유가를 봤을 때 지금 뭐 100불 아래로 살짝 내려오기도 했던데요. 과거 IMF 때나 아니면 리만 사태 때나 그럴 때도 100불 이상 올라갈 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요 환율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유가가 100불이지 100불이 아니고, 환율이 지금 연초에 얼마 한 1,100원에서 지금 한 1,300원까지 한 20%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름에 대해서 지불하는 돈은 훨씬 더 커져 있는 부분이 있다. 당연히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코픽스 2.38. 네, 올랐어요. 어제 0.4%. 네, 0.4% 올랐는 거 맞습니다. 자윤님 맞습니다. 담보비율 맞추라는 은행의 독촉전화, 영끌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담보비율 맞추라. 그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사태까지는 아직 오진 않았던데, 그 영상도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서 항상 은행들은 자기 사는 게 우선이지 개인의 안녕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현금 많음, 가계 부채가 심하다고 하네요. 네, CJ유님, 네,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 장사 경고받더니 재빨라졌다. 빅스텝 발자 즉시 예적금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예대금자 많으면 허용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예금 금리를 많이 올려주느냐. 시장이 가계부채가 얼마나 그래요? 1800조잖아요. 1800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대출 이자를 올려요. 예금이자 올려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 1800조, 요게 아마
금리 평균 3% 조금 더 넘어가게 대출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금하는 사람들한테 이자로 연간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1,000조 정도. 이 사람한테 2% 이자. 여기 하는 것보다 여기 한 2.5%로 올려주고, 요거 한 4%로 올리고, 예대금리차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금 금리 올려주는 것, 예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차라리 대출 금리에서 더 많이 빨아먹겠다. 더 많이 빨아먹으려면 예대금리차는 줄이면서 예금자에게 살짝 혜택을 주는 척 하면서 기존 대출자에게 더 많이 피를 뽑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폭풍의 힘으로 하시기 전에 고요한 느낌이랄까, 자영업 하는데 심상치 않은 느낌입니다. 네, 제가 식당 같은데 이렇게 가봐도 정말 심상치 않구나, 이런 느낌들 점점 느낌이 듭니다. 조정지역 해제 후 미분양 급속 소진되고 기준집도 팔리기 시작. 아니더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데요 라는 그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작성자가 이미 미분양 왕창 팔렸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근거를 내놓으세요. 근거를 건설사에서 시행사 이런 데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많이 팔렸으면은 많이 팔렸다고 좀 자료를 떳떳이 내놓고, 야 우리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너희도 사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데이터로 나오지 않는 거 보면은 믿지는 못하겠다. 이상한 글쓴이네요. 내 건 연락도 없구만. 요런 분위기. 금리 정리되고 조금씩 오르겠죠. 2010년을 보는 것 같네요. 2010년 그런 느낌 아직 나지 않습니다. 미분양 로얄층 다 팔렸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코로나 대출 연장 안 해준다는 뉴스가 아마 7월 11일자로 9월부로 코로나 대출 연장 종료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코로나 대출 또 연장해준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자영업이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대구 요지 아파트도 마피 1억 규제 완화 효과 시큰둥. 이거 그 사태예요. 지난번 그 아파트 뭐였죠?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속 시끄러웠던 그 아파트. 죽전동화 IEC. 이 아파트를 제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보면 크게 죽전 내거리가 있어요. 여기 죽전 내거리가 있어요. 여기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요. 그리고 요 아래로 내려오면 또 큰 사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가 볼리초등학교 사거리인가요? 로또 파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나름의 요 모퉁이 자리에 위치해 있고, 이 죽전 내거리 요 구역이 아니고 그 아래쪽 가격을 좀 선도해 나갈 만한, 자유님, 죽전역 동아 IC. 이 나름 지역에서는 나름 입지가 괜찮은 곳이에요. 물론 요 반대편에도 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부 시야가 가려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주상복합 이 군데군데 진짜 꼬불꼬불 옛날 시골길 같은 그런 길들 많아요. 그런 곳 있는 곳에 주상복합이 아니고 요 네모 반듯한 곳에 있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죽전역하고 멀지만, 아무튼 여기에도 큰 상권이 형성된다면 여기에도 나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에요. 나름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마피로 이 사람 저 방송 유튜브 찍고 나서 실컷 두드려 맞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온 뉴스예요. 아마 이 기자도 엄청 두드려 맞지 싶어요. 이 기자도 신문 기사 내려라, 신문사 폭파시키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기사 내려졌는지 안 내려졌는지 확인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런 뉴스 있구나 하고 찾아보기는 했었어요. 아무튼 요것도 오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됐는데 전매는요. 조정대상 해제되면서 많은 규제가 해제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전매 해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6개월 있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알고 사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재지역 해제되었다고 전매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 광역시 지역 전매 해제 다 해당이 됩니다. 언제까지? 등기 칠 때까지, 혹은 3년 이후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주상복합은 3년 이후에 매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 라고 이렇게 일부 꼬시는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고, 이미 이때부터 2018년 19년 이맘때부터 자영업자들 장사 잘 안된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라에서 몇백조를 구제해주니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 구제해줘도 이미 자영업자는 힘듭니다.
이때 금리가 쌌고 지금은 엄청 높은 금리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구제 이 뭡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시점이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장리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주담대 받아서 구입했는데 요거 거의 이제 마무리쯤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출 받아서 구입했는데 집할 때 매수자에게 주담대 양도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되었다고 하던데 2.4 고정금리인데 아깝다. 이 금리 이제 못하는데 맞습니다. 예전에 샀던 사람은 이 금리로 샀었어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은 이거의 2배, 이거 2배의 대출을 떠안고 집을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네, 요 부분이 제가 영상의 앞부분에 놔둘까 하다가 뒷부분 놔뒀는데 누구나 집을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청년층, 자영업층 너무 많이 망해서 집 사기도 힘들다.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채팅창에 말씀 더 남겨주시면은 잠시 더 말씀 나누다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도 자유님 미국 기준금리 항상 뉴스로만 계속 내용을 접하니까요. 근데 미국 국채금리나 이런 게 지금 빠르게 안 오르고 있어요. 5년물, 10년물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상단이 2.25잖아요. 근데 5년물이나 10년물, 제가 보는 게 10년물,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보면은, 5년인갑다. 5년물이 2.9%대예요. 이게 만약에 기준금리 1%가 거의 확정이라면은, 그 채권금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빨리 오르지 않아가지고, 거의, 저도 1% 확정이라는 그런 뉴스를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확률이 78%니 80%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그냥 일단 금리 인상 기조에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흐름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네, 조르미김님, 네, 시청 감사합니다. CJ유님, 자영업들 힘내세요. 네, 자영업들 정말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당장에 외식을 줄여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그다음 나중에 애들 학원을 그만 보내야 되겠다. 태권도 학원부터 끊죠. 운동 예체능 이런 거 먼저 끊는다고 이런 우선순위들이 막 있잖아요. 과거에 이야기 나왔던 거. 네, 침체가 찾아오면 그런 부분들. 네, 자영업자들도 힘내시고, 네, 직장인들도 네. 좀 길게, 좀 가늘고 길게 간다는 느낌으로. 맞죠. 가늘고 길게 간다는 느낌.